천재 선수의 비극적 소환. 7월 1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에는 한 명의 세계적 축구 선수가 타고 있었습니다. 20시간의 긴 비행, 그리고 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견디며 그가 향한 곳은 경기장이 아니었습니다. 7월 22일, 서울의 한 의사당이었습니다. 손흥민, 10년을 넘게 대한민국 축구의 상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그 선수가 국회의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국회 초청이 아닙니다. 소환장입니다. 마치 범죄자를 소환하듯이 말입니다. 시차를 뚫고 회복 시간을 포기하고 국제적 의무를 제쳐두고 지구 반바퀴를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 선수가 받은 보답입니까?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이름을 높여온 천재에게 주어진 것은 새로운 전술 지시가 아닌 법적 소환장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국회가 내건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7월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의 정상화를 위한 청문회 실시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의 계약 종료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벌어진 밀실 운영 의혹, 그것이 공식적인 진상 규명 대상이었습니다. 정몽규 회장, 홍명보 감독을 포함한 13명의 증인과 10명의 참고인이 소환되기로 결정되었을 때 포털 사이트는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참고인 명단의 잔인한 진실입니다. 10년 넘게 대표팀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온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누구와 같은 선상에 놓였는지 봤습니까?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킨 주범들입니다. 의사결정권자들, 정치적 압박에 굴복한 행정가들과 이 두 선수가 똑같이 법정의 증거석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까? 경기장에서 온몸을 던져 싸웠던 선수들이 회의실에서 청문을 받으면서 감정적인 소모를 강요받아야 한다는 게 정상입니까? 더욱 모순적인 것은 시스템을 주도적으로 무너뜨린 자들의 행동입니다. 전술 실패와 행정적 파행에 1차적 책임을 져야 할 홍명보 감독은 어디에 있었나요? 미국으로 출국해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경기장에서 피와 땀을 흘린 선수들은 의자에 앉혀 질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가 이런 시스템을 설계했습니까? 누가 이 구조를 유지하도록 명령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봐야 할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축구계 개혁을 외치는 박지성, 이영표, 박주호 같은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유럽의 선진 시스템을 경험했고 투명성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진정한 목소리 위에 자극적인 양념이 뿌려져 있습니다. 바로 선수들 사이의 불화설, 사생활 갈등 같은 것들입니다. 청문회가 시작되면 무엇이 보도될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기사는 손흥민과 홍명보 감독 사이의 관계, 선수단 내부의 불화 같은 것들에 집중할 것입니다. 구조적 결함은 흐릿해질 것입니다. 행정적 책임은 뭉뚱그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가들은 중재자인 척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인지도만 높일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축구가 반복해온 악순환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개혁이라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책임 있는 자들을 보호하는 거대한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계의 희생양이 누구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근에 만들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생히 기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한국 축구의 첫 번째 참패였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 직후에 무엇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책임 있는 자들이 조용한 퇴장이었습니다.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뇌부들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지도자들은 장막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그 사이 비난의 화살은 온전히 한 방향으로만 향했습니다. 경기장에서 피와 땀을 흘린 선수들에게
말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위해 싸웠고 그들만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4년이 지나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 다가왔습니다. 또다시 한국 축구는 월드컵 무대에 섰습니다. 선수들은 또다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또다시 참패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더욱 야만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귀국했을 때 무엇을 받았습니까? 박수와 격려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계란이었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던진 계란들이 비처럼 내려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축구 국가대표를 이렇게 대했습니다. 이것이 문명국가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야만의 역사입니까?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이 있습니다. 계란을 던진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책임자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전술을 제시한 지도자들, 부족한 지원으로 선수들을 고생시킨 협회 임직원들, 구조적 결함을 방치한 정치권 인사들입니다. 그들은 계란을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곳에서 조용히 지위만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축구의 작동 방식입니다. 실패가 나면 시스템은 유지되고 책임은 전가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대상은 항상 같은 사람들입니다. 경기장에서 싸운 선수들입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손흥민과 황희찬입니다. 이 두 선수는 단순히 월드컵 때만 뛰었던 게 아닙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국가대표팀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10년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손흥민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국가대표 무대에 나올 때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독의 시대착오적인 전술 아래에서도 팀이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는 경기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클럽에서 뛸 수 있는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라는 무거운 왕관을 계속 썼습니다. 황희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10년을 넘게 대표팀의 일원으로 살아왔습니다.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그라운드에 섰습니다. 개인적인 영예와 상관없이 태극마크를 달고 뛰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헌신에 대해 한국 축구는 어떤 보답을 했습니까? 참패 때마다 계란을 맞는 동료 선수들 사이에서 고통받게 했습니다. 시스템의 무능을 개인의 책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문회입니다. 10년을 바쳐온 이 선수가 지구 반바퀴를 돌아와 질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웅을 대하는 방식입니까? 우리가 헌신을 보상하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한국 축구가 반복해온 또 다른 악순환의 시작일 뿐입니까? 역사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이 없다면 또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청문회에서 받을 고통도 그 이후의 비극도 이미 예정된 것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스템의 구조적 부패 노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체계적이고 투명해 보이는 한국 축구의 시스템, 그 안에 거대한 구멍이 있었던 것입니다.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라는 공식 기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대표팀의 전력을 객관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만든 조직입니다.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감독을 선임하고 전술을 검토하고 선수 운영을 감시해야 할 기구입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는 무엇을 보여줬나요? 이 기구가 완전히 무력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를 무력화했나요?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입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감독 선임도, 전술 방향도, 심지어 선수 운영도 모두 한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국가대표팀의 운영 방식입니까?
이것이 선진적인 스포츠 시스템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한 개인이 공식기구 전체를 무력화할 수 있었을까요? 그 뒤에는 더욱 거대한 구조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축구를 오랫동안 지배해온 카르텔입니다. 대한축구협회를 보세요. 표면적으로는 스포츠 단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일부 대기업 재벌가의 자본력이 중심이 됩니다. 그들이 돈이 있어야 협회가 유지됩니다.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의사결정이 됩니다. 선수 선발도, 감독 선임도, 국제대회 진출도 모두 이 자본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인맥입니다. 특정 학연, 특정 지연으로 얽힌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같은 학교 출신들, 같은 지역 출신들끼리 권력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관계 있는 사람이 선택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보다는 기존 질서의 유지가 우선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축구의 거대한 감옥입니다. 구조적으로 폐쇄된 생태계, 그것이 바로 이 조직이 유지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폐쇄 생태계는 새로운 세대의 진입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박지성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라는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유럽 축구의 합리적인 시스템, 투명한 의사결정, 과학적인 훈련 방식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국 축구에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이영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유럽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축구의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과학적이고 투명한 시스템, 능력 있는 사람이 선택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외쳤습니다. 박주호도 그렇습니다. 그는 최근에 침묵의 카르텔을 처음으로 깨뜨렸습니다. 공개적으로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럽의 선진 시스템을 경험했고 투명성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며 한국 축구의 변화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목소리가 한국 축구 시스템에 반영되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기득권층의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진입은 철저히 차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존 질서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투명성을 요구하면 비리가 드러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하면 관계만으로 올라온 사람들의 지위가 흔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축구가 10년, 20년을 후진하게 된 이유입니다. 세계는 앞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천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적인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없는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왜 청문회에 불려가야 하나요?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이 밀실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선임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력강화위원회 같은 공식 절차가 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손흥민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 축구의 구조적 부패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단순히 축구협회의 내부 부패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더욱 노골화된 또 다른 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치권입니다. 축구의 부패를 개혁하겠다는 명목 아래 그들은 또 다른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7월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청문회 실시 계획을 채택하자 일부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노골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축구협회의 적폐를 척결하려는 의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목적은 무엇일까요? 축구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도려내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이 정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훨씬 더 얄팍합니다. 국민적 공분, 그리고 세계적인 스타 선수의 이름값을 활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인지도를 올리려는 것입니다. 국민의 분노를 자신들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명목 아래 그들은 무언의 권력 게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가장 영악한 전술이 무엇인지 아세요? 청문회에서 정치인들이 집요하게 캐묻는 것들입니다. 손흥민과 홍명보 감독 사이에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선수단 내부에 불화가 있었나요? 선수들 사이에 갈등은 없었나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왜 이런 질문들을 할까요? 표면적으로는 사실 규명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심리 조작입니다. 대중이 잠재의식을 조작하기 위한 거대한 심리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청문회가 시작되고 정치인들이 손흥민과 홍명보 감독 사이에 불화를 집요하게 캐묻는 순간 대중의 마음에 무엇이 떠오르나요? 자동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선수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손흥민이 감독과 불화가 있어서 팀 전력이 떨어진 건 아닐까? 이것이 바로 심리적 함정입니다. 대중의 잠재의식 속에 왜곡된 프레임이 자동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월드컵 참패의 원인이 지도자의 무능이나 시스템의 결함이 아니라 다루기 힘든 선수들의 불성실 때문이라는 왜곡된 이미지가 말입니다. 선수들 사이의 개인적 감정 싸움이 팀 전력을 떨어뜨렸다는 거짓된 인식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일어나나요? 시스템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야 할 책무가 선수들 사이의 개인적 감정 싸움이라는 늪속으로 희석됩니다. 본질적인 행정검증은 사라집니다. 불법적인 절차에 대한 사법적 책임 추궁은 뒤로 물러납니다. 그 대신 무엇이 남나요? 가십입니다. 자극적인 뉴스입니다. 정치인들이 중재자 흉내를 내는 삼류 토크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축구협회는 어디에 있나요? 선수들을 보호해야 할 협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협회는 국가적 자산인 선수들을 지켜야 할 법적,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는 무엇을 했나요? 정치적 압박 앞에서 비겁하게 침묵을 지켰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안위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면 대표팀의 가장 위대한 상징마저도 기꺼이 정치권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배신입니다.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배신당했다면 이제는 협회에 의해 제도권 앞에서 배신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스템의 부패를 만든 자들과 그 시스템의 희생자인 선수들이 동등한 책임을 지게 되는 부조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외파 선수들의 신체 안전 문제입니다. 손흥민은 유럽의 최정상 클럽에서 뛰는 선수입니다. 그의 몸은 매 경기마다 국제 무대에서 고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부상에서 회복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활이 시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필요에 의해 지구 반바퀴를 돌아와야 합니다. 고작 한두 시간의 질의응답을 위해 말입니다. 이것이 현대 스포츠 과학에 대한 무지입니까? 아니면 철저한 행정적 폭력입니까? 선수의 부상 위험, 경기력 저하, 클럽과의 불화, 이 모든 것이 정치적 필요 앞에서 무시됩니다. 개인의 신체, 개인의 경력, 개인의 안전이 공권력의 정치적 편애 앞에서 짓밟히는 것입니다. 더욱 역설적인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은 안전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밀실에서 의사결정을 한 임원진들, 위원회를 무력화한 전 이사,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들, 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안전한 곳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묘하게 설계된 책임전가의 시스템입니다. 진정한 책임자는 보호하고 희생자는 증인석에 세우는 것입니다. 시스템의 개혁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시스템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이 모든 어둠 속에서 유일한 희망의 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침묵의
카르텔을 처음으로 깨뜨린 사람들입니다. 박주호입니다. 박지성입니다. 이영표입니다. 이 세 사람을 포함한 진정한 축구인들의 연대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다른가요? 그들은 유럽의 선진 시스템을 깊이 있게 경험했습니다. 투명성이 왜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선택되는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체험했습니다. 과학적인 훈련 방식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만드는지 봤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용기입니다. 그들은 기득권층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정치권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국 축구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 목소리를 냅니다. 박주호가 공개적으로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을 때 그것은 침묵의 카르텔을 깨는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바로 이들의 목소리입니다. 가십거리를 쫓는 정치꾼들의 질문이 아닙니다. 자극적인 뉴스를 만들려는 언론이 흥미로운 질문도 아닙니다. 시스템의 모순을 직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 혁신가들의 냉철한 조언입니다. 그들이 외치는 것을 들어보세요.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올라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선진적인 훈련 시스템입니다. 선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협회입니다. 정치적 압박에서 자유로운 독립적인 조직입니다. 이 모든 것이 꿈 같은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가오는 7월 22일의 국회 청문회는 단순한 현안 질의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역사적 이정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한국 축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무엇입니까? 한국 축구가 마침내 과학과 투명성에 기반한 근대적 시스템으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정치권의 개입을 거부하고 협회의 기득권을 척결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박지성과 박주호 같은 혁신가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무엇입니까? 지금처럼 계속하는 것입니다. 정치권이 축구를 이용하고 협회가 선수들을 방치하고 기득권층이 권력을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개혁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천재 선수들은 계속 희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번 청문회에서 본질적인 행정검증과 불법적인 절차에 대한 사법적 책임 추궁 대신 스타 선수들의 사적인 관계와 자극적인 폭로만 소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을 다해 국가대표라는 명예를 지켜온 선수들의 가슴에는 깊은 심리적 흉터만 남을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 청문회 이후 국가대표팀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변할까요? 경기장에서의 집중력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더 이상 태극마크를 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없을까요? 그러는 동안 무능한 의사결정권자들은 또다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나갈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는 영속화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또 밀실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누군가는 또 공식 절차를 무력화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또 선수들에게 책임을 돌릴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손흥민이 예상보다 훨씬 일찍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반납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입니까? 우리의 영웅이, 우리의 자부심이 정치권의 못난 게임 때문에 무대를 떠나는 것입니까? 현재 상황을 보세요. 축구협회와 국가적 행정 시스템이 스스로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자 영웅들을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이것이 선진국이 할 일입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 무기력한 침묵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까? 대한축구협회가 정치권의 압박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말입니까?
선수들이 청문회 의자에 앉혀지는 것을 보면서도 침묵해야 합니까? 기득권층이 또다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제는 선택의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진정한 프로스포츠의 탄생을 지지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웅들이 정치가들의 홍보수단으로 소모되는 이 잔인한 연극을 방관하시겠습니까? 역사는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말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본질적인 개혁이 없다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도록 선택한 것입니다. 손흥민 이후의 다음 천재도 그 다음 천재도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냉철한 목소리입니다. 정치가들이 선수들을 보호하라는 목소리입니다. 협회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라는 목소리입니다. 시스템의 부패를 척결하라는 목소리입니다.